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미국 대선을 100여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깊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주로 출발하는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시장 분위기가 영 무겁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늘 시장도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현선물 동시 순매도를 펼치면서 지수는 힘을 잃어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반도체 쪽 크게 밀리는 상황입니다. 1.2% 넘게 밀리면서 27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코스닥 쪽도 크게 밀리죠. 자,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 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 싶었더니 2%대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에 적응 좀 하고 다시 반등하길 기대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대를 훌쩍 넘어서 이제는 지수가 810도 무너진 상황인데요. 자, 이제 시장에서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60, 850을 넘어서 840, 그러더니 이제는 800까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건데요. 자,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이 큰 폭으로 던지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를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핫한 이슈들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께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묵직한 건설 장비주 주가 가벼워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제약바이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는 조선주 전략까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 속에 이 건설 장비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근데 과장님 사실 이런 섹터는 엉덩이가 워낙 좀 무거워가지고 투자자분들이 막 그렇게 재미를 갖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잖아요. 이제 재미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나마 실적주로서 올라왔던 게 아마 작년 1분기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때 특히 북미 쪽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면서 미국의 굴삭기 수주 모멘텀이 좀 많았었고, 이거는 뭐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라코, 현대인프라코, 두산바켓도 덩달아 좀 같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신흥시장까지 좋았던 게 작년 상반기 거였습니다. 신흥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브라질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쪽에 우리가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은 2차 전지 이제 굉장히 호황기였죠. 네. 그때 리튬 광산 쪽에 굴삭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업황 자체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면서 이제 당연히 이런 건설 장비주들은 조금씩 실적마다 조금 부진하는 영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제 흐름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굴삭기 자체, 건설 장비 자체가 원래는 중국 쪽의 비중이 원래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코로나 이전까지는 중국 비중이 25%에서 30%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컸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건설기계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중국 비중이 그만큼 중국이 자체 내수 장비로 다 끌어다 쓴 반면에 오히려 다 우리나라 이제 굴삭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대신에 북미 쪽의 성장성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신흥시장까지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겠죠.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11월 달 이제 평화 회의에 러시아 대표단도 와서 같이 회의를 하고 종전에 대한
우크라이나 영토 뭐 포기하겠다 아니면은 계속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싸우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아마 트럼프 후보자가 대통령이 당선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더 무르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유럽 쪽, 우리가 1년 전에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면서 거의 1년 이상의 지금 공사 기간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출에다가 만약에 저기 이스라엘이나 여기 우크라이나까지 중동 전쟁이 하나둘씩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건설 장비 입장에서는 테마군이 아니라 향후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 좀 기대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르익는 종전 분위기, 실적 기대감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서 이화정 과장님께서 원래는 중국 쪽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중국 쪽 이슈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경기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물론 올해 3월까지도 올해 경기 성장률을 한 5%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올해 한 6월, 5월 달 제조업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50 이하로 이제 하향하게 되면서 조금 성장에 대한 좀 발목을 잡는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조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조금 서프라이즈와 같은 좀 놀라운 상황이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중국은 부동산에 대한 이슈가 계속 꾸준히 좀 나와 있고 만약에 여기서 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건설 장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수준 모멘텀이 나올 거고 결국은 부동산이 살아나야 그런 건설 장비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나라 건설 장비 업체들은 이따 U에서 U가 아니라 이미 없는 상태에서 이제 거의 유를 쌓아가는 과정이라 봐도 지금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낮습니다. 중국 비중이. 하지만 여기서 생기고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앵커님께서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이게 아마 1분기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그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 이 회사들이 뭘 했냐면은 밸류업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향후에 주주환원 정책도 실시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유럽이나 이런 신흥 국가나 북미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같이 덩달아 나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애초에 밸류업 프로젝트 할 때 어떤 얘기를 가장 조건을 내세웠습니까? 실적 증가율이 높은 회사들이 주주환원 정책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업황이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훨씬 더 엉덩이가 가벼워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황 회복 기대감, 엉덩이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은 섹터 내에서 어떤 종목 좀 관심 갖고 보고 계세요? 일단 두산마켓은 지금 시장이 좀 이제 결국에는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 것 같고 네.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실적 성장률이 좋은 HD 현대건설기계를 저는 이제 봐야 된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바닥 52,000원 가격대에서 지금 65,000원 단기적으로 빨리 좀 올라온 편이 없지 않아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작년 9월, 7월 달쯤에 그때 93,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막 튀르키예, 뭐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북미 쪽의 인프라의 성장, 거기다 2차 전지, 아까 2차 강산에 대한 이슈까지 이 네 가지 모멘텀이 한 번에 엮였기 때문에 93,000원 있었지만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이 네 개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 나가는 좀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동안 작년 1분기를 고점으로 실적이 계속 빠져왔었는데 이번 2분기의 시점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실적 자체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순히 테마적인 흐름이 아니라 향후에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주가는 실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모멘텀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가 아니다. 숫자가 찍혀주는 종목,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입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트럼프 얘기야 하실 수도 있는데 트럼프 얘기를 안 하고는 시장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는 트럼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미리 시나리오를 짜보고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이제 바이든 후보자가 이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해리스 향후의 후보자가 어떤 정책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 색깔만 보더라도 흔히 예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가 인하였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는 하되
대신에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를 시켜주고 대신 너네끼리 경쟁을 해서 알아서 시장이 약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자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방식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 결국에는 하나의 틀은 자유 경쟁입니다. 자유 경쟁이지 굳이 보조금 주지 말고 뭐 메디케어 IRA 하지 말고 너네끼리 붙어가지고 알아서 자연적으로 약가 인하가 되게 되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 이게 모토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 업체들도 지금 하나둘씩 이제 PBM 업체들과 같이 등재되면서 북미 시장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SK 바이오팜의 에스코프리도 계속 꾸준히 북미 시장에 매출이 올라오고 작년 4분기 때 흑자 전환까지 달성을 했고 결국 이런 내전제 신약도 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아마 이번 2분기 실적 때 찍힐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진펜트라가 이제 하나둘씩 보험 등재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얼마만큼 경쟁이 일어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PBM 등재를 하게 되면은 사실 리베이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를 만약에 향후에 트럼프 후보자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하나둘씩 없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바이오 시밀 업체들, 특히 삼천단 제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딱히 나쁠 건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되는 측면이 오히려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제가 봤을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의 승리 국면이 제약 바이오 쪽에는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많은 분들이 얼마 전까지는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는 하반기에 바이오 봐야 돼, 바이오 봐야 돼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유황영양이 8월 23일 날 렉나자 FDA 승인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머크사 임상 3상, 이제 키트루다 SC죠. 그게 9월 22일쯤에 있습니다. 그때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되면 향후에 그게 이제 풍모커가 이후에 제품이 개시가 될 때 그때 알테오젠이 1.4조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유황양행, 오스코텍,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여기 기대감이 있고 당연히 HLB는 재심사 이제 권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5월쯤에 나왔죠. 5월쯤에 나왔고 만약에 한 6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 때는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대부분 이제 증시가 오르긴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자체가 올해 1월이나 작년 말부터 결국에는 각 종목별로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들이나 이제 로열티 이슈가 하나둘씩 많았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제약바이오 다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 임상의 기술들이 3상까지 왔고 그만큼 아까 바이오 시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는 숫자가 찍히고 로열티를 받는 회사들이 하나둘씩 레벨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 빅파마 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큰 기대감이 좀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금리 인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회사들에 대한 레벨업이 되는 종목들을 하나둘씩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점은 경쟁력에 찍힐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좀 나와주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혹시 비만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로슈 관련해서 최근에 네. 비만 쪽 관심 높아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일반 제파운드나 마운저라고 같은 1112 노보디스크 이제 첫 비만 치료가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그 비만 치료제를 더 효과를 더 향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페트로니 주가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거는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이 상황을 한 달에 한 번이나 3개월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하는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고 있고 당연히 일랄일이나 노보디스크 입장에서는 이 경쟁 회사와 우리가 더 우월한 주사제를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페트론이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또 패치형 관련해서도 대원제와 라파스 나오고는 있지만은 네. 아까 얘기했던 로시도 사실 아직은 임상 1상입니다. 시간 좀 많이 걸리고 있는 만큼 분명히 이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동아이스도 그렇고 한미 약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차세대 비만 치료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2세대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는 식단을 관리를 하면서 약을 먹어야 체중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2세대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량이 되는 2세대 비만 치료제가 향후에 지금 한미약품도 인상 3상이고 동아 ST가 인상 1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우리 이것도 충분히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비만 치료제가 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건 이미 일랄리라 노보디스가 보여졌습니다. 그 시장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얼마만큼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그 기대감은 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고 보이고 있는데 네. 그만큼 올 초에 바이오 플랫폼 시장이 좋았다는 거는 올해 하반기에도 아까 얘기했던 패치형이나 경구형 같은 3,000당적인 에스페스 플랫폼과 같이 여기에 대한 수요는 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크다. 그로 인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주 내에서도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숫자 좀 찍히는 종목 중심으로 보고 계시네요. 일단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부담스러운 종목이고 제가 네. 이제 말하는 종목은 이제부터 숫자가 찍힐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의 자리라고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게 셀트리온인데요. 이미 1분기 때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이미 합병 이후에 실적이 이제 나왔고 향후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그 합병에 대한 시너지 한마디로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이제부터는 북미 시장에서 진펜트라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거기다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가 얼마만큼 시장에 선점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주가가 하반기에 셀트리온이 그게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조선주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고 있고 워낙 좋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저는 2, 3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이제 그 슈퍼사이클 때가 2007년에서 2008년 정도 움직였었고 네. 아직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LNG 이제 수주 모멘텀이 우리가 2022년부터 받았고 그 전에 있던 우리가 저성가 물량들은 올해 1분기나 아니면 늦어도 올해 2분기에는 거의 대부분 이미 발주가 끝나서 다 나갈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분기 때부터 실적이 굉장히 이제 마진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거는 애초에 신조선가 지수가 140에서 162 사이에 수주 받았던 물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수출에 대한 마진 자체가 이제 크다라는 거고 애초에 올해 1분기 때는 우리가 그 작년에 조선주가 올라가는데 발목을 잡았던 인력난의 이슈가 이미 거의 다 대부분 해소가 됐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 자체보다도 그만큼 고성과에 대한 마진 자체가 충분히 크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수주들은 이제 하나둘씩 나가는 차례고 그리고 대형 컨테이너 선이나 그리고 메탄올과 같은 선종 다변화에 대한 그쪽에 대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조선주를 보게 되면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주식들은 굉장히 많이 가는데 네. 하나오션은 왜 이렇게 못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미 HD 현대그룹들은 이미 120%, 100% 수주 목표를 올 다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 거의 절반도 가까이 지금 달성을 지금 못한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이제 결국 수주 차이이지 실적의 좀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마 이번 2분기를 기점으로 대부분 실적은 다 좋아질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보통 이번에 이제 결국에는 시공을 하게 되면은 보통 2, 3년 뒤에 건조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건데 그게 피크아웃이 언제냐? 수주가 줄어들었을 때가 그때가 피크아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축제 분위기 향후 2, 3년 동안 앞으로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듯이 조선주가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점에 좀 방점을 둬야 될까요? 항상 시장은 흑자를 전환한 시기가 주가가 빨리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HD 현대미포인데요. 물론 조선 3사와 다르게 대부분 작은
대형 선박이 아니라 보통 중소형 선박을 많이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조 기간이 굉장히 짧은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조선 3사보다 좀 흑자가 늦어지고 뭐 시장에서는 한 3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시장에서 지금 HD 현대미포가 주목을 받고 있냐? 잘하면 2분기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HD 현대미포 이미 HD 형님들은 주가가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HD 현대미포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조정 자리에서 가장 매수 때가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가져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향후에 이런 PC 선박이나 탱커 선박이나 이 다양한 선종들이 계속 꾸준히 지금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미포는 2분기나 3분기 때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선 3사들보다 오히려 탄력성이 훨씬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3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선 3사 대비 더 탄력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라면서 현대미포조선 이 종목 갖고 나오셨습니다. 자, 이화진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분위기가 좀 다를까 싶었는데 파란불이 지금 연이어서 켜지고 있거든요. 심리적 마지노선, 지수에서는 몇 포인트 정도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심리전 마지노선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보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준선을 뭐 잡고 가는데 예. 주식이 너무 간단해요. 주식이라는 거는 그냥 전에 있던 고점대를 돌파한다. 저항대를 돌파하면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요. 지지라인을 이탈하면 저항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서는 지금 이제 과거의 고점대 저항대를 돌파해준 자리가 대략 어느 구간이냐고 하면요. 한 2,600 정도입니다. 그래서 2,600포인트 정도 때만 지켜낸다라고 하면 크게 리스크 있는 부분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근데 2,600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많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한 3% 정도? 한 5%만 빠져도 그냥 2,600 금방이에요. 진짜 금방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럴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이 좀 낙폭이 좀 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뭐 사실 제일 베스트는 한 780 좀만 더 한다면 750포인트 선 정도 지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구간대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750포인트 지금 딱 지켜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음봉으로 빠질 때는 사실 주식이 정말 쉬운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지켜줘야 될 구간까지 민다. 그럼 지지 라인에서는 당연하게 뭐가 나오냐고 하면 반등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를 삼았다가 지켜주지 못한다. 그럼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려워하는 게 가야 될 자리에 샀는데 안 간다. 그럼 버리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무조건 날아가겠지 하고 올라타 놓고 무너지니까 절대 안 팔아요. 그러니까 손실폭이 커지는 거지. 주식은 가야 될 자리에 사서 안 가면 버리면 되고요. 가면은 수익 실현하면 된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아래로 조금 더 열려 있긴 하지만 어차피 예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하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지 않은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강태공 전문가가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바로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여주실까요? 난 괜찮아.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뜻인가요?
그냥 뭐 진짜 그래요. 이 종목 자체도 뭐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전에 뭐 거래 정지가 될 뻔했던 적도 있고 뭐 일하기 화려한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이 기업도 괜찮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 네. 이름 자체도 그냥 우리가 영어로 그냥 난 괜찮아, I'm okay 그렇게 얘기하는 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바로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임은 아니었고 I OK입니다. 뭐 I나 I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또 말장난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정말로 과거에 뭐 쌍방울 관련되어 있는 뭐 기업 뭐 리스크도 있었고 뭐 대북 리스크도 있었고 뭐 다양한 리스크를 가지고 가면서 정말로 이것저것 뭐 많이 좀 고생을 했던 기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이제 NFT 및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비트코인이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이 원화 기준으로 한 9,4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트코인이 많이 밀어봐야 한 7,700, 7,500만 원 선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리고 해당 구간대를 좀 터치하고 지금 최근에서야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전에 악재라고 얘기했던 뭐 마운트 국스의 물량도 사실 뭐 제대로 나와주지 않는 부분이고요. 독일 정부의 물량 자체는 이미 다 나온 지 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장 자체도 다가오는 이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뭐 사실 지금 뭐 오늘 새벽에 뭐 또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어떻게 될지 이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내나 이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다 조금씩 일어났던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섹터들의 수혜들이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9천만 원대 선을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억을 돌파할까 말까 했을 때는 개인들이 분명히 이거 꼬시는 거야라고 하면서도 1억을 돌파했을 때는 정말로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런 강한 상승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자꾸 오해하는 게 있는 게 비트코인이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으로 탄생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시장의 성장은 결국 이 블록체인 시장의 성장으로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섹터들의 상승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의 블록체인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의 강한 상승으로서 충분히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때 현재 이 IOK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 NFT라든지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이런 신규 사업의 지속적인 진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뭐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이제 여러분들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진행했냐고 하면요. 그냥 뭐 아무에게나 뭐 특정 하나를 정해놓는 건 맞아요. 그렇다 해서 뭐 다른 뭐 기업이라든지 다른 외부적으로 3자 배정을 찾은 게 아니라 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딱 이제 진행한 게 바로 최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 그래서 최대주주를 기반으로 해서 3자 배정을 진행하면서 이게 이제 총 한 150억? 좀 더 이상 될 겁니다. 어쨌든 해갖고 3자 배정 어쨌든 유상증자를 결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주주들의 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IOK라는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이게 의도적이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게 보통 3자 배정이든지 유상증자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하느냐.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역시나 뭐 이 3자 배정을 하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이 3자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주가가 비쌀수록 가지고 올 수 있는 주식의 수는 더 적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3자 배정을 결정하기 이 몇 개월 전에 이 기업이 뭘 해버리냐고 하면요. 갑자기 감자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감자라는 건 사실상에 저는 늘 시청자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감자 이후에 이 일반 공모라든지 이 유상증자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통상 악재로 많이 보는 거지 사실 기업이 재무 구조를 개편해가지고 내가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을 내가 개선해가지고 상장을 유지하겠다는데 이게 저는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감자라는 이
공시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주가를 급락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신저가를 찍었다가 갑자기 감자를 취소시키고 나서 뭐한다. 삼자 배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 주주들은 오히려 뭐다. 똑같은 자금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지분을 더 많은 지분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금 뒤가 구린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차트만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딱 최근에 이 딱 비슷하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중앙첨단 소재가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10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10배 이상 올라갔는데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고 하면요. 지금 이제 이 중앙첨단 소재 차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중앙첨단 소재가 지금 보면은 과거에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 지금 계속 이런 종목이 급등하는데 사실 이 구간을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렇게 한 400원대 있던 종목입니다. 400원대 있던 종목이 지금 1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초기 스타트 상방이 나왔을 때 단기간에 뭘 한다. 단기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뭘 하냐고 하면요. 강한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쫙 하면서 횡보를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횡보하는 구간이 위아래를 크게 뭐 열어놓지 않고 그냥 거의 그냥 지켜주는 구간에서 주가의 변동성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위아래로 가둬놓고 이 물량을 계속해서 뭐했다 잡아먹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IOK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있던 건 중앙 첨단 소재였고요. 네, 지금 이제 IOK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비슷하게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횡보를 만들고 있을까? 이 종목도 보면은 거래량을 붙인 다음에 급등을 시켜놓고 지금 거래가 없어진 상태에서 지금 횡보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중앙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아까 있다시피 20배, 30배 올라가기 전에 그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가장 그 비슷한 구간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 중앙 첨단 소재라는 IOK라는 종목이 지금 자리에서 지켜봤을 때는 이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문제는 지금 자리가 지금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게 누가 봐도 단기간에 이제 2,000원짜리가 거의 지금 한 9,000원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좀 잘 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좀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이 9,000원까지 올라가 있던 자리이다 보니까 사실 뭐 적게는 3배 정도 올라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일수록 매매를 하실 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내가 아래로 열어놓고 주워 담으실 줄 아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시장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가야 될 차트에서 못 갔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개인을 꼬셨다가 이게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IOK라는 종목은 전 개인적으로 지금 뭐 9,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000원 이하에서 매수 기회를 잡아 보시고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로 이 종목이 뭐 분할 매수 포지션 잡는다고 하면 한 6,500원 정도까지는 입을 좀 벌려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6,500원에서 9,000원 이 사이에서 분할 매수 포지션을 좀 잡으시면서 목표 가격은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10배, 20배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OK 같은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전에 있던 고점대를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지금 자리에서 뭐 20만 원 이런 거는 얘기하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 정도 못하더라도 한 3, 4만 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이 구간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눈여보면 좋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고요. 손절가격 같은 경우는 이 4,500원, 이 5,000원보다 좀 아래인 4,500원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좀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론자 강태공 전문가가 분석한 이 종목 IOK인데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것처럼 이제 떠날 때 떠날 수 있어야 한다. 손절가 4,500원에 대해서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띄워주시죠. 3년을 기다리다. 이거 뭐 세게 물린 겁니까?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고 이게 저는 이게 그래도 막 1년도 안 기다릴 줄 알았는데 뭐 2년, 3년, 4년 뭐 거의 지금 이러다가 지금 몇 년을 찰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정말 끝이 이제는 진짜 기다림의 끝이지 않을까. 거의 진짜 망부석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이 3년을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빠지기
시작했던 가장 근본적인 게 물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금리 인상과 함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찌됐든지 이 전쟁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봤던 게 이제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속적인 물가까지 상승해 버리니까 많이 이 증시가 하방으로 많이 이어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드디어 이제 종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이제 올해를 봤을 때는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제 벌써 3년이 꼬박 다 채워지기 때문에 이 3년 안에 좀 끝나기를 기대하면서 이 종목도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해보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3년 만에 과연 구조대가 올 것인지,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힌트를 좀 주셨죠? 왠지 재건주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종목 보여주시죠. 아, 삼부토건이군요. 아 이름도 딱 좋은 것 같아요. 같은 3이어가지고 이제 3. 그렇게 생각해서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사실 다른 거는 재건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유일하게 3이 들어가 있는 게 이거고 제가 3, 부, 많이 엮어보려 했는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 지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시나 우리가 그 키워드를 보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워요. 사실 이게 종전 기대감이 왜 확대가 되냐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말로 이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이제 지속적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당선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에 대해서는 뭐 종전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도 종전 관련되어 있는 이 대안을 가져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사실 기정사실화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게 좀 더 기대감이 나온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어찌됐든지 뭐 원래도 무조건 누가 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후보 확정을 지어버리죠. 확정을 지어버리니까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딱 전화해가지고 축하한다라고 연락을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어찌됐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완전히 이거 그 멋있는 대사죠. 이 전쟁을 예. 끝내겠다. 어쨌든 자신만만한. 네.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뭐가 나오고 있냐고 하면은 이 젤렌스키와 대통령과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통화 이후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실 종전이라고 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1000조가 넘어갑니다. 옛날에 남북경협에서 우리나라가 뭐 북한을 지원해주고 그 재건 뭐 앞으로 투자 사업에 있어서 뭐 한 400조인가 700조 규모다 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남북경협 관련되는 모멘텀으로 관련 수혜주들이 뭐 10배, 20배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전 관련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종전 관련되어 있는 이 종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지금 예상액만 1,300조가 넘어요. 그게 네. 이게 올 작년 하반기에서 올 초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종전이 늦춰질수록 그 규모는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이 상방에 대한 기대, 이 남북경협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70조, 뭐 몇백 조 가지고 뭐 10배 올라갔다고 하면요. 1,500조, 1,300조가 넘는다고 하면은 뭐 사실 뭐 20배, 30배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에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삼자 배정이라는 게 특정 누군가를 정해놓고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부토건도 삼자 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유상증자와 함께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이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0억이란 규모, 뭐 작다라고 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 크다고 하면 또 큰 규모고 어찌됐든지 뭐 지금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이 삼자 배정 같은 경우도 이 당장엔 팔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려놔야 되는데 그 기간을 봤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부분도 큽니다. 근데 오늘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부토건 역시도 아까 이 원고를 주고 나서 좀 많이 올라서 아쉬운 게 한데 제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 자, 이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역사적으로 수정 주가를 기본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과거에 역사적으로 최고점이 60만 원이에요. 지금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과거의 고점대를 봤을 때는 아직도 티끌만 하다는 거죠. 예. 아직도 저 발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얼마든지 올라가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런 이 건설,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과거의 이 역사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기업이 갑자기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네옴시티도 있고요, 뭐 두바이 관련돼 있는 건설 관련돼 있는 섹터 이런 것들도 지금 앞으로 또 제2의 붐이 분다라고 할 만큼 건설주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과거의 영광을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자리가 또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보면은 이제 과거부터 1,5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진 않았어요. 예. 1,500원대를 지켜내 준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제가 마우스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차트를 보여주고 싶은데 마우스가 그래요? 네, 지금 너무 안 돼서 고쳐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집에 컴퓨터가 있으실 거예요, 다들. HTC 켜서 보시면 되는데 이 지금 자리야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1,500원 정도가 좀 지켜주는 구간대입니다. 1,500원 정도대가 지켜주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의 좀 급등세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1,900원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저항 자리예요. 하방 추세 돌파한 이후에 1,900원을 저항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돌파 이후에 물량 소화는 나와줘야 되고 지금이 오히려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자리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0원 아래로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좀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이제 한 4,000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잡아보시면서 손절가 1,250원 정도로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지,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3부 통화에 대한 이 대응 전략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3부 토건을 비롯해서 여러 재건주로 이제 관심받고 있는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그 전체적인 좀 섹터로 봤을 때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딱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무책임하다고 이 무책임하다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저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처럼 주가는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전쟁도 시작됐기 때문에 분명히 끝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박살났던 이런 막 모든 종목들을 저는 오히려 주워 담으라 말씀드렸고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시기에 따른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 전쟁이라는 걸 100년이고 200년이고 1000년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끝나야 되는 거고 지금 그 기간을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지금 사서 물려도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한 거는 수익을 보고 나오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해서는 투자 기회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신다고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첫 번째 리포트부터 바로 띄워놓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하나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목표가를 95,000원으로 상향했군요. 자, 2분기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 글로벌 진출 확대, 국내 가동률 상승, 제품 믹스 개선, 물량 증가 다 좋은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 준비를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같은 날에도 화장품주는 좀 견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업황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예,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앞선에서 상반기 때 계속 수출입 관련된 부분에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장 긍정적인 조건에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난주에 뭐 OEM, ODM 관련된 업체들이 좀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중국 관련된 영향이 조금 크게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코스맥스 같은 관련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OEM, ODM 관련된 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반적으로 이 중국 관련돼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8% 상승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과 그리고 또 한국콜마, 코스맥스도 역시나 강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OEM, ODM 쪽이 중국 쪽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북미라든지 유럽, 동남아 쪽 관련된 부분에 매출이 상당히 좀 상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을 보시면 자체적인 브랜드를 계속 런칭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강한 흐름들을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VT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이 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들샷이라고 하는 그런 제품이 다이소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올리브영까지도 입점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품목이 뭐 기존에서 뭐 상당히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VT 같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거기에 이제 실리콘2나 뭐 조선미녀나 이제 코스알엑스 같은 인디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런칭을 하면서 계속 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2도 오늘 뭐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진 않고 뭐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장주기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OEM, ODM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자체적인 브랜드와 인디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잘 가꾸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드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도 역시 이제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미국에서 잘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ODM 관련된 부분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장세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있다. 거기에 이제 본격적인 흐름의 종목들의 실적을 한번 확인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실적을 기반으로 이제 앞으로의 주가도 좀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리포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나증권에서 이제 바이 유지를 했고요. 95,000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제 분기 최대 실적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연간 매출로 보시면 뭐 연간 매출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 거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171억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부분을 보시면 이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이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중심으로 인한 이 코스메카 코리아 국내 가동률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이 분기 최대 실적 예상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국법인의 부분을 보시면 매출이 79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02억인데 이게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2022년 동사의 영업이익이 104억이었습니다. 근데 분기에 102억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청난 실적을 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고객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쪽에 판매가 되고 있는 뭐 세라필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물량 확대나 이제 제품의 다양한 그런 상품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클렌징이나 토너, 세럼, 전 등 뭐 다양한 부분으로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법인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매출이 509억이고 영업이익이 63억입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1분기와 유사하지만 이제 토토와 이 미국에 이제 있는 공장인데요. 원래는 이제 뉴저지 공장 하나와 이제 토토와 공장 2개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토토와 공장으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미국에 대한 비용 처리를 완전히 다 했고 하나의 좀 공장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해서 비용과 효율적인 부분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장 중저가 온라인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주 물량이나 뭐 수주 물량이 상저하고로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고가 브랜드는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인디 브랜드가 원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상저하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법인을 보시면 매출이 100억이고 영업 손실이 3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 계속 보시면 중국 시장 매출이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로 안 좋았었던 흐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작년, 재작년에 거의 다 이제 비용을 줄였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법인이 이제 구조조정을 마무리가 지으니까 결국에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신제품, CFDA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적인 그런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점유율, 글로벌 점유율에 대한 확대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국내 화장품뿐만 아니라 ODM 쪽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핵심 고객사 물량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제품 믹스와 이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하반기 때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서에서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요 제품군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그 상위에 다수 랭크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나 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인디 브랜드 동사에 이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ODM, OEM으로 이렇게 물량을 수주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문의를 해주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미국에서도 인디 브랜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동사 쪽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잉그루드렉 같은 경우는 OTC라고 해서 이 FDA 급의 승인을 받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태양광의 그 직접적인 선크림 같은 거를 예. 이제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OTC 제품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FDA 승인급을 거의 받아야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OTC 관련된 특허를 받은 업체가 국내는 동사 이제 잉그루드랩 하나이기 때문에 코스메카도 그런 덕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이런 쪽도 OTC를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먼저 선점을 해놨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기술력으로 또 선점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리포트에는 없는 추가 투자 포인트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그 영업이익이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그 분기당 100억이 나왔다. 네. 그래서 올해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704억까지 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걸 이제 주가가 미리 선반영이 돼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영업이익만큼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4배에서 5배 올라갔다. 근데 주가가 4배에서 5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면 과열에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가하는 부분에서는 영업이익 자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앞으로도 많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미 주가 반영으로 인해서는 2022년 저점 대비했을 때 올해 고점 대비하면 약 11배에서 1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예. 주가가 미리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게 보면은 이제 과열에 대한 부분으로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주가가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예상 실적보다 더 뛰어난 실적을 결국엔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체가 되는 시점이 거의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82,000원 정도 선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더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주의할 점도 짚어주셨어요. 네. 만약에 정체된다면 그 부분이 고점일 수도 있다.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를 좀 장기적 전망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리포트에서는 95,000원이었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올해 이제 예상 실적으로 보면 매출이 한 5,501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704억, 순이익이 573억입니다. 그래서 EPS를 계산해 보면 5,365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81,100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15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15배 정도 수준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는 95,000원 자체도 17.7배 정도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대비했을 때는 충분히 가격 매력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역사적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차트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차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9만 원 정도의 매물 압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화장품 관련된 업종 흐름이 전반적으로 상반기 때보다 얼마만큼 더 좋아질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전제가 뒷받침이 되면 그거보다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 9만 원을 돌파하면 10만 원 이상까지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 9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돌파하는지가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KB증권의 보고서 5만 5천 원으로 목표가가 상향됐습니다.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외 수주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고 폴란드, 페루, 한국, 루마니아 이렇게 이제 나라 이름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자, 사실 지금 방산주 하면 트럼프 수혜주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방산주가 더 탄력을 받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포인트로 인해서 꺾이게 될지 좀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쩌면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작용이 돼버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트럼프 후보가 결국에는 지금 당선이 유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주도주들을 엮였었던 방산주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자동차 이런 관련주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강세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 후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좀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근데 단기적인 테마나 이슈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일단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누그러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어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나 해리스 누가 이제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일단 결정이 되고 나서 후보 경합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지지율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은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었던 이 방산주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대를 했었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숨고르기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산주 관련주들은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수주로 어느 정도 쌓아놓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7년간 올해 기준으로 7년간 수주를 이미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K9 자주포나 다연장 로켓 관련된 부분이 폴란드, 루마니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한꺼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도 아시다시피 2028년까지 F-50기 관련된 부분의 이슈가 폴란드, 인도, 이집트로 계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수주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 얘기해드렸던 현대로템도 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페루 그리고 국내 쪽 관련된 부분 그리고 루마니아 쪽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무시를 못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치적인 테마나 이슈로 올라갔었던 흔히 말하는 좀 적은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수주 공백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 위주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고 적혀 있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쓰신 건지 이제 궁금한데 지금 현대로템 보면은 시총도 4조 7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자, 리포트 내용 좀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리포트는 이제 KB증권에서 55,000원 역시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제목은 이제 실적과 재채기는 숨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재채기를 숨길 수 없을 만큼 실적도 상당히 좀 숨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다. 확실하다라고 네.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를 보시면 이 방산업종 탑픽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왜 탑픽이냐 보시면 이제 이 12년 올해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무위험 수익률의 대응치에 사용을 하고 통한채 1년물 금리 관련된 부분을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방산업종 탑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밑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와 그리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000억을 상회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세부적인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24년 2분기 실적이 매출액 1조 4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024억을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9.8%로 이게 이제 제조업 기반으로 보면 한 5에서 10%면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9.8%면 그래도 뭐 견조한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창사 이래 영업이익을 1,000억 이상 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기별인 거죠. 그렇죠. 네. 분기별로. 그래서 1분기에 한국군 상환 물량 생산 부하로 잠시 주춤했던 그런 물량이 이제 2분기에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돼서 K2 전차의 수출 물량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싼 방산주라고 명분을 이해하고 있는 건 이 ROE 수준에도 불구하고 뭐 높은 ROE 수준에도 불구하고 PBR로 계산을 해보면 가장 저렴하다라고 뭐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 부분이 부진하지만 이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소극적 IR이나 폴란드 1차 이후 수주 대신에 2차 수주 이런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페루, 한국, 루마니아로 이어지는 이제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월 말에는 사상 처음으로 이제 차륜형 장갑차 수출이 성사가 이제 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바탕으로 이제 한국군 4차 양산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계약 관련된 기대감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기존에 있었던 수주와 더불어서 새로운 수주가 얼마만큼 빠르게 진척이 되는지가 단기적으로 좀 관건이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격 매력이 높다라고 하는 건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적에 비해 가장 저렴한 종목이다 이렇게 리포트에는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동사가 이제 고속철도 관련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철도 관련된 돈 안 되는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정비 사업이죠. 고속철도 정비 사업에서 이 작년 수주가 1조 원 규조 수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까지 이제 레일 관련된 이제 부분, 뭐 여러 가지 유지 보수나 고속철도 제작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2조 8천억 정도 수주를 이미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집트 트램 같은 부분 등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모로코에 대한 수주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재건이 얼마만큼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재건이 빠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철도나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분 투자도 확대를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한국철도공사가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끼치고 있어서 동사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수소전기 트램이라든지
그리고 수소 관련된 뭐 이 고속철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신사업 관련돼서도 계속 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목표 주가를 여쭤볼 텐데요. 네. 지금 보면 4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목표가가 리포트에는 55,000원으로 상향 조정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자 유효합니까? 제가 봤을 때 유효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방산 쪽에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방산주 중에 가장 싸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피어그룹 쪽 관련돼서 이제 굵직굵직한 대표적인 방산주들의 PER을 보시면 20배가 넘습니다. 근데 동사는 지금 20배 수준은 안 되고요. 18.47배 목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18.4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격 매력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가격을 좀 책정을 해보면 올해 예상 실적 분기 영업이익 순이익 기준으로 3,250억이고요. 그리고 EPS가 2,977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 41,550원을 계산을 해보면 13.9배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가격 매력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차트 흐름으로 보시면 예. 차트가 이제 연봉을 한번 볼게요. 이게 역사적인 신고가를 다 갱신해 놓은 상황은 아니에요. 아직 2018년 1월에 45,5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5,500원을 돌파를 하면 결국엔 역사적인 신고가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격이 딱 떨어지는 가격선이죠. 1차는 한 5만 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로는 한 20배 정도 수준만 보더라도 59,000원 이상 한 6만 원까지는 이 가격적인 매력 말고 이 재무적인 부분을 계산을 해보더라도 6만 원 이상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만 이것만 좀 짧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지금 방산주 실적도 탄탄하고 전망도 좋은데 가장 싸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싼 이유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 시장은 이 종목을 조금 싸게 냅뒀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 현대로템을 남북 경협주로 주로 많이 포함을 해서 지켜봤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도 관련된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방산 관련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도 정말 재채기처럼 팍 하고 튀어 오를지 함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자,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 상황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먼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장이 많이 밀려서 좋은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분들께 지금 힘든 증시에서도 강한 힘을 낼 만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두산 인프라코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두산은 두산 밥켓에 집중을 하고 현대 인프라코어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대 측에 넘기게 되면서 현재는 HD 현대의 마크를 달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을 현재 이제 가장 가지고 나온 이유는 바로 현재 미국의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될 만한 기업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트럼프 정권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를 강력하게 좀 띄어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을 내고 이제 재건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겠죠. 재건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건설, 지금 이제 관련된 기업들일 겁니다. 그들 중에서도
토목공사 가장 중요한데 그 토목공사의 핵심적인 중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굴착기를 주도적으로 잘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두산 바켓을 제외하고 특히나 굴착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현재 판매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받을 수 있고 미국의 건설 인프라 정책이 나왔을 때도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민주당 측의 인물이 당선이 되든 결국 인프라 정책은 둘 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미국 시장에 지금 이제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북미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매출의 41%나 되는 매출이 미국에서 나와주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테마도 탈 수 있고 미국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빠르게 성장할 때 미국 인프라 정책으로 인해서 중장비 매출이 성장할 때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에서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종목의 매수가를 먼저 봐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서 종목의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중국이 경제를 회복한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현재 조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당시 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내려앉았거든요. 바이든의 뭐 정책과 인프라 정책과 중국의 회복세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매출은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점 부근 매물대까지 한번 이번에 잘 타이밍을 잡으면 크게도 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권에 있으니까 잘 모아 가셔야겠죠. 단기적으로 차트도 괜찮아 보입니다. 종목의 매수가를 보시면 8,000원대 저는 매수를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한 추격 매수는 여러분들께서 피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기 매수에서는 눌림목자를 공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목표가 자리는 8,800원으로 해서 조금 더 올라갔을 때 고점 매물대에서 1차 매도하시고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600원짜리 딱 잡으시면 짧은 손절가하고 익절가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가격 전략 확인하시고 공략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트럼프 당선 시 수혜 종목으로 재건주들이 시장 안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관련 테마가 붙는 종목입니다. 테마뿐만 아니라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중요 포인트로 짚어주셨죠. 북미 쪽, 유럽 쪽 매출도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8,800원, 손절가 7,6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기업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전 기업이고요.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한전기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체코 수주전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체코 수주를 받을 때 2기를 수주를 받았는데 그 2기를 수주를 받을 때 주계약을 한수원이하고 거기에 설계를 맡은 기업이 한전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설계라는 이 부분에서 매출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일단 24조에서 약 한 10에서 15% 정도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라 보는 거고 그렇다면 2조 한 4천억에서 2조 한 7천억 정도의 매출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원전이라는 게 원래 이 건설이 들어가기 이전에 설계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설계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건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아니 원전이 계속 긍정적이라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정책에서도 원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애초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폐기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현재 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어디로 갈 거냐? 화석연료 아니면은 원전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글로벌 원전이 체코뿐만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뭐 폴란드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영국, 아랍에미리트 훨씬 더 많은 상태고 아니 근데 뭐 사실상 지금 체코 수주랑 미국 알겠는데 뭐 유럽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도 이번에 유럽 의회를 보시면 대부분의
이 우파 쪽의 인물이라든가 아니 좌석수가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 친환경 정책이 어디로 몰려 있냐면 유럽에서도 좌파 쪽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실제 우파의 의석수가 늘고 있다. 극우파가 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추가적으로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이탈리아, 스웨덴, 이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파리 같은 이번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 우파 쪽에 좌석수가 늘긴 했지만 1등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극우가 집권을 하면서 원전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탈원전 기조에서 원전을 더 짓자라는 기조로 거의 동전 뒤집듯이 정책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기조가 지금 원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는 분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기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세가 나와줬지만 다시 수주를 받고 나서 밀리는 모습 확인했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이 소멸이 됐을 때 이슈가 소멸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초가 이하 음봉에서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67,000원 라인대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사실 뭐 그 전고점까지 보면 참 좋겠지만 1차 목표가로 81,000원 보고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는 그 상승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농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원전주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은데요.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원전주에서 갖고 나오셨습니다. 최고 원전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말씀 주셨죠. 목표가 81,000원, 손절가 6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원 함께하셨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특징주 잡아보고 종가 매수 OX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권희 위즈웨이브 대표, 유창희 유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 가는 종목은 갑니다. 그 안에서 조선주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예, 지금 뭐 조선주가 어떻게 보면 큰 섹터에서는 대안주 형태로 올라오고 있죠. 그 뭐 트럼프 수혜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트럼프 수혜는 아니고 트럼프가 뭐 수혜 줄 건 아무것도 없고요. 2분기 실적도 이제 뭐 HD 현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지금 사상 최대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도 상승 중인데 더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전 트럼프 수혜주라고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은 조선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사실 MRO 빼고는 대부분 선사들이 미국 회사들이 아니라 유럽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주문 넣는 쪽이 다 유럽이다 보니까 미국은 별로 영향력은 없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컨테이너선 경쟁력이 좀 약화됐다라는 부분이 이제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컨테이너도 갑자기 수주가 늘고 있죠. 근데 원래 이제 중국한테 거의 다 뺏겼는데 작년에는. 네. 그래서 작년에 일부러 우리나라가 컨테이너선을 안 받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LNG 운반선을 받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더 비싼 배를 받다가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찼죠. 이제 주문이 나올 만큼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컨테이너선을 받게 된 이유는 가격도 올라갔고 중국이 이제 메탄올선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 메탄올보다는 LNG선 중심, LNG로 이제 그동안은 연료가 LNG로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고 좋다라고 이제 유럽 선사들이 판단을 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선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는 일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군함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중국이 좀 있으면 미국보다 군함을 더 많이 만듭니다. 중국이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견제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자기들의 우방 그다음에 이제 MRO 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오히려 연대를 좀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여전히 조선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 생각보다 실적 베이스로 수주 베이스로 계속 더 좀 더 양호한 실적이 계속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HD 지난주에는 제가 HD 현대 중공업을 갖고 나왔는데 네. 이번은 HD 한국 조선해양 가장 무난하게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이 회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 지난주에 그 포트 안에 조선주 없으면 한 종목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조선 쪽 좋으면 조선주 안에서 기회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선 기자재단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기자재들도 좀 많이 올라서 사실은 저는 조선주로 그냥 보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RO 사업을 빼면 트럼프 수혜라고 보기 어렵다. 실적 자체로의 전망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지금 계속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담아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들어주세요. 여기서도 두 분 다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식에서 제일 좋은 뉴스는 낙폭 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죄송합니다. 미국 기업하고 좀 비교해 본다라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최근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7% 정도 조정을 받았고 뭐 엔비디아도 약간 쌍봉의 느낌이 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반도체 기술주를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최저점에서 주식을 살 수가 없다라면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장중에 4% 밀렸다가 지금 아랫꼬리가 좀 생기고 좀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번 25일이죠. 영업이익을 저는 6조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5조 원 중반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삼성의 실적 결과를 보면 예상치보다 한 20% 이상 높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의 예상치가 5조 원 초반이었기 때문에 20% 높다라면 6조도 좀 불가능하진 않다. 5조 원 후반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는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뭐 삼성이 진출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하이닉스는 2년치의 수주를 쌓아놨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이들이 진입하는 것은 하이닉스가 더 이상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가져가는 것이지 엄청나게 경쟁이 심화되진 않을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테슬라 이제 구글 실적 발표를 하는데 결국엔 이들의 실적 결과치보다도 오히려 AI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나 더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꾸준히 한다라는 게 확인된다라면 다시 한번 기술주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물론 많이 올랐다는 인식도 좀 있지만 트럼프 약간 이슈들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라면 최근에 한 2년 동안 그 하이닉스 주식을 보시면 61선을 터치하거나 61선 이탈하면은 그때가 거의 저점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제 60일선을 이탈했다가 아랫꼬리가 생기는데 충분히 저는 120에서 언저리까지 좀 분할 매수하신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는 물론 이제 너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겠지만 좀 하이닉스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아직 안 끝났다. 2분기 실적 시장 컨센 상회하게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 지금 주가 밀릴 때 물량 모아 가보자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서도 한 종목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ADC 관련 기술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 네. 뭐 ABL 바이오 이제 그 7월 3일 날 IR을 강하게 했는데 그때 이제 참석했던 매니저분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왜요? 빨리 사라고 전화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급등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올랐는데 그 가격대 지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1,400억 유상증자 이제 사실은 제3자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했죠. 네.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기관들이 한 1,400억을 투자를 해줬는데 그거는 이제 오로지 이제 ADC 이중항체 ADC 관련돼서 개발하는 자금으로 쓰는 걸로 하고. 기존에 그럼 현금이 없었냐? 현금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기술 수출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현금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기존에 이제 연구하던 파이프라인들은 충분히 이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추가로 이제 받은 거고 올해 또 최소 한 건 이상의 기술 수출을 이제 할 거다라고 지금 대표이사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이중항체라든지 뭐 이중항체 ADC 이거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고요. 기존에 이제 이중항체 관련돼서도 유한양해가 지금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유한양해 이제 기술 이전한 건데 유한양해 이제 특허 등록해서 제2의 이제 렉나자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여전히 이제 기대감이 있고요. 물론 주가는 그동안 이제 한 3만 원 넘어가면 계속 좀 쉬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 상장 이후에 좀 무거운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월봉 보여드리면 거의 올라간 게 없죠. 항상 제자리 파동을 보였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파킨슨병 치료제 관련돼서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지금 자리는 좀 사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R 자리가 이렇게 들썩일 정도로 여러 가지 시장에 관심이 많았는데 유창희 대표님은 왜 X 주셨어요? 저도 좋게 보고 있어요. 이번에 유상증자도 사실은 되게 좀 좋은 가격에 유상증자 진행됐다는 부분들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참 이게 꼭 기술적 분석이 딱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저도 딱 보면은 이 3만 원을 최근 한 2년 흐름을 본다라면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3만 원 돌파를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만약에 3만 원 돌파를 또 못한다라면 또 시장이 좀 조정기에 좀 있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한 2만 4천 원, 뭐 5천 원까지도 조정이 눌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3만 원 돌파를 좀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며칠 좀 지켜보고 싶어서 X를 했습니다. 네, 좋은 기업이고 전망도 좋은 것에는 동의를 하지만 유창희 대표께서는 이 3만 원을 돌파하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관련주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주가도 급등 중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주세요. 이번에도 여기서도 엇갈렸군요. 자,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제가 가져왔는데 저는 X를 했는데 오늘 좀 특징이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비트코인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게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지난 새벽에 바이든이 전격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인 시장이 아직까지도 상승을 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트럼프 당선을 높게 보는데 사실은 트럼프가 2주 전에 피격 사건 이후에 당선 가능성은 70% 이상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그 지지율만 따진다면 몇 퍼센트 안 높아요. 네, 그러니까 큰 변화는 없었더라고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선거는 3개월 정도 남았고 이번에 바이든이 전격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더 이상 민주당은 빠질 지지율이 없다라는 인식들 그러면 충분히 또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가상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어떤 발언들을 했지만 과연 이게 갤럭시와 머니터리라든지 국내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 물론 거래소라든지 이런 기업이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개선이 될 수 있겠지만 갤럭시와 머니터리의 자체 가상화폐가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상화폐 관련돼서 전자결제나 이런 거에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주가가 좀 바닥에서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고점을 논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트럼프 이슈에 대해서 너무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해서 공격적인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특징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좀 매수는 좀 보류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주식을 하려면 알아야 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도 알아야 하고요. 자, X를 먼저 들어주셨고 이건희 대표님은 동그라미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 뭐 지금 저도 트럼프 트레이딩은 오래 안 갈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근데 그래요? 지금 문제는 뭐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오늘 밤에 미국이 아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제 저는 가상화폐가 단순히 트럼프 때문에 올라왔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갖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금리가 4.1%대로 빠지면서 또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가상화폐는 그동안 누구랑 같은 흐름을 보였냐면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기술주들이랑 거의 같은 궤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같이 빠지다가 다시 갑자기 트럼프 이슈로 올라오긴 했지만 거꾸로 지금 만약에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 그럼 가상화폐가 빠질 것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또 좀 반대 의견이거든요. 원래는 그쪽으로 보고 갔기 때문에 테크주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게 가상화폐 트렌드라고 보면 네. 트럼프는 그냥 뭐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하는 사람이라 자기가 이제 뭐 표 얻으려고 던진 말이고 그런 부분은 여전히 안 바뀔 것 같고 물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직접 수혜냐 여기는 또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좀 움직였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한 10,000원대까지는 한번 가지 않겠나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도 우리가 좀 한 종목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와주면서 오늘 그 연장선에서 화장품주가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 종목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두 분의 종가 매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두 분 오늘 좀 많이 엇갈리시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유창희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도 좀 있고 또 반대로 또 그것을 실적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간 조정을 잘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을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VT도 많이 올라오고 다시 한번 좀 V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고 실링콘토도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많은 종목들이 좀 하락세가 아직은 완벽히 돌려서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아모레퍼시픽이 좀 상승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이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2분기 실적보다는 저는 3분기 실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본격적으로 매수할 자리는 조금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됐다. 3분기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언급 주셨어요. 이건희 대표님은 왜 오주셨어요? 좋게 보니까 오르셨죠. 근데 미국 중심으로 이제 지금 이제 핫한 거는 결국에 미국 시장이죠.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온 게 코스알엑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데 2분기부터 5월부터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라네즈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향하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그 OEM, ODM 관련돼서는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이제 뭐 자회사도 있죠. 잉그로드랩이라는 자회사도 있고 그쪽도 지금 여전히 공장 캐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앞으로 뭐 모든 트럼프가 되면 뭐 모든 물건에다 10% 관세를 부과해서 뭐 소득세를 안 내고 그 관세를 대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공장 있는 회사들이 또 좋겠죠. 근데 잉그로드랩이 이제 뉴욕 근처 뉴저지 쪽에 공장을 또 갖고 있는 부분들 그것도 이제 결국 코스메카 코리아랑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2분기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올 건데 3분기 아까 이제 걱정하셨는데 저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점유 지금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쪽은 풀로 돌려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공장 가동률이 지금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찰 정도까지 지금 가동률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은 결국엔 3분기에도 실적이 양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여기서 기간 조정 이후에 한번 또 계단식 상승이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3분기 실적 잘 나와줄 거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화장품주들 뭐 OEM사나 중소형주 단에서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희 대표님? 뭐 해석은 사실 별 필요 없고요. 그냥 아모레퍼시픽 워낙 안 좋았다가 지금 코스알엑스 하나 잘 인수해서 지금 그나마 좀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코스알엑스 하나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제 거대 함정이 살아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도 브랜드가 이제 하나 얼마나 살아나느냐, 미국 시장 내에 진출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인데 네. LG생활건강이 생각보다 못 올라오는 것도 이제 그런 스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가 이제 얼마나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할지 여부를 아마 숙제 검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또 한번 뭐 점프를 하든 조정을 받든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조금 전에 시간 관계상 한 분한테만 여쭤봤던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에 유창희 대표님이 SK 하이닉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건희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유창희 대표께서는 낙폭 과대다. 지금이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일단 바뀐 건 하나도 없죠. 없는데 그냥 트럼프 때문에 난리가 한 번 난 것밖에 없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판매됐던 계약이 취소된 것도 아니고 네. 전혀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공장 한 가지 바뀐 거는 니네 자꾸 그렇게 해서 보조금 안 준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그랬죠. 나 미국 공장 안 지을래. 그건 상관없죠. 어차피 필요한 거는 지금 미국이지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갑이다. HBM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는 지금 하이닉스밖에 없는데 만약에 네. 삼성전자가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바뀐 건 없는데 하이닉스가 빠졌다. 그러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이죠. 심리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사야 다시 24만 원대는 못 사서 안달이었는데 지금 빠지면 또 손이 안 나가시죠. 예. 이럴 때 손을 내야 진정한 고수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HBM 시장 쪽에서의 독점적인 지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주가가 밀릴 때 물량 모아가야 한다라는 부분 두 분 모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자꾸만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 대선 후보를 전격적으로 사퇴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후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는 이기기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심화된 오늘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시장 안에서 희망의 불씨를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7월 수출 데이터 잘 나와줬고 반도체 쪽, 화장품 쪽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를 힌트로 화장품주 시장 안에서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대선 불확실성과 이 무관한 쪽, 방산 쪽이라든지 조선주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저와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거세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대형주단에 대한 매도 우위 강하게 나왔습니다. 반도체주 크게 밀리면서 지수도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고요. 1% 넘게 밀렸습니다. 2,763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보고 10시쯤 시장을 다시 봤는데 이게 뭐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매물이 확대가 되면서 지수의 낙폭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827선에서 시작한 시장, 오늘 낙폭을 빠르게 확대하면서 장중 저점 807선까지 찍었습니다. 2% 결국 넘게 밀렸고요. 809선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밀렸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의견들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호재보다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언급돼 있더라고요. 이와 함께 SK 하이닉스와 TSMC를 최선호주 리스트에서 빼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 오늘 시장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밀렸고요. 하이닉스가 2% 넘게 밀리면서 20만 닉스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오늘 LG 엔솔도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2차 전지단의 주가 하락 크게 나와주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 미국 공장 건설 중단 소식이 투심의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미 대선 관련 이슈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일부 실적이 나와주는 바이오시밀러 제약주 중에서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대 상승률이 나왔고요. 이와 함께 오늘 셀트리온도 주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오늘 시장 안에서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현대차가 1.3% 더 크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밸류업 관련 종목들 최근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KB금융이 2% 넘게 상승하면서 86,500원에서 마감이 됐고 신한지주 역시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3% 넘게 상승하면서 5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와 함께 삼성물산도 1.29%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단 부진하다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관련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친환경이나 2차 전지 쪽의 반등이 살짝은 나와줬는데 아무래도 이 해리슨이 등판을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인식 속에서 2차 전지 종목들 투심 위축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내 최저점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인데요. 4% 넘게 밀렸습니다. 32만 원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된 그 2차 전지 관련 이슈들, 미 대선 이슈, 캐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에코프로 BM이 6% 넘게 밀렸고요. 에코프로도 4.8%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95,400원을 기록했고 삼천당제약은 오늘 3%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 로슈 비만약 임상과 관련해서 이 비만주에 대한 시장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졌었는데 오늘 삼천당제약은 일단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이 0.64%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가운데 오늘 소부장단에서는 리노공업 3% 넘게 밀리고요. 클래시스는 1.4%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화장품주의 상대적인 강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7월 수출 데이터 좀 잘 나와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뷰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투가 2.9% 상승하면서 44,800원 수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리가켄바이오가 1.5% 상승한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인데 시장이 너무 밀려서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우리는 한 주를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은 아직 시작 안 했죠. 예, 미국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우리 시장 보면 외국인들의 선물을 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장중에 거의 9천억 넘게 매도하다가 지금 장 마감 다 돼가는데 한 마이너스 3천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한 6천억 정도를 다시 사들였는데 외국인들이 다행히 위에 장 후반 2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선물을 다시 매수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의 트럼프 트레이딩이 여전히 지속될지 여부 오늘 밤에 이제 지켜보시면 되고 미국도 그 바이든 사태 이후에 시장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열린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내일 시장이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갈지 이 부분이 좀 확인해 보시고 내일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희 대표님 말씀 들어봤고요. 유청희 대표님은 전략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지금 시장은 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면 좀 화가 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거의 연중 최저점 원저리, 지난 1월달 저점 원저리까지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좀 더 힘든 구간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 대선 관련돼서 투심이 좀 좋지 못한 것은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이보다 더 나쁠까라는 생각으로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70% 정도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요. 할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번 주에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갔다는 걸 감안한다면 좀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 근데 좀 많이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그동안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기업들은 좀 이럴 때를 기회를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주식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특히 좀 추세가 무너져 있는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반등을 준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신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종목을 이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이지 좀 단기 테마주들 혹은 정말 실체가 없는데 어떤 거 한다고 하면서 막 오르는 종목을 쫓아가기보다는 좀 좋은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을 한 일주일, 2주 정도 가져가신다라면 충분히 8월달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투자의 한 영역이다라는 부분 강조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앞서서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아까 하이닉스는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도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좀 아랫꼬리가 좀 나왔어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가라든지 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좀 공략 가능하다. 다만 이제 바이오주들은 좀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금융주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결국 믿을 것은 실적입니다. 금융주라든지 반도체, 자동차 안에서 실적주 안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